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사람 사는 냄새가 한껏 풍기는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사일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곳이 망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 신세가 되셨었고, 그때는 두 달치 월급도 못 받으신 상태였죠. 엄마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다니셨었고요. 그랬던 두 분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직 사태에 직면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시다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건 바로 장사를 해보시는 것이었어요. 도전을 하시기로 정하셨던 것인데요. 두 분은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장사를 해보신 적이 없었으며 비슷한 일을 경험해보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도전 정신으로 나서셨던 거예요. 하지만 장사라는 것은 쉽게 볼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지갑 한번 열게 만드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을 줄이야. 이게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탄식하셨던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반대로 장사의 양상이 흘러가자 두 분은 금세 우왕좌왕하시게 됐다가 또 금세 좌절하시게 됐었고요.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미 그럴 때부터 예측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실패였고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쓰라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인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 손도 못 써보고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결과입니다. 장사가 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돈을 못 벌어들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손해를 봐온 것이 고스란히 전부 빚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빚 앞에서 부모님은 크게 절망하셨고 잠시나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기나긴 인생에서 섣불리 끔찍한 선택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에 가득 찼던 두 분의 눈에 들어왔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저였고요. 두 분의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귀하고도 귀한 외동딸이었고요. 그래, 우리가 세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어떻게든 극복해서 우리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여보, 나는 그렇게 다짐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 때려치우고 싶기도 했지만 내 자식 새끼 보니까 차마 포기가 안 되더라. 세영 엄마,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은 말자. 자식을 위해서 악착같이 버텨보는 거야. 부모님은 다시 일어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일어나 움직이셨고요. 또다시 장사를 시작하실 참이었어요. 그때 양가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대의 이유도 타당했던 것이 가뜩이나 지금 실패를 겪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마이너스를 친 상황에서 억지로 또 해봤다가 또 망하면 그때는 아예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크셨던 것이죠. 부모님 또한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들은 떠안으신 채 다시 장사의 길을 걸어보기로 하셨던 것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는 빚을 갚고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림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고도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사가 실패해도 다시 또 장사에 도전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직장 생활에서는 그 실패의 빚을 감당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기간을 오래 잡아야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시 장사에 뛰어들어 빠른 성공을 기대해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가 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일자리를 다시 구하셔봤자 어느 수준일지 그것도 뻔했고요. 그래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시게 됐던 부모님은 불철주야 온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셨고 24시간이 모자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외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었던 외할머니 댁은 이웃들 간의 정이 넘쳐 보이는 그런 동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갈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었고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앞으로 외할머니와 지내게 되어도 괜찮겠냐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도 난감함보다는 기쁘고 설렜던 기분이 더 컸었네요. 좋은 기억들만 가득했던 곳이니까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요. 외가에는 외할머니만 계셨습니다.
아휴, 앞으로 지내려면 신경 쓸 거리가 많겠구만. 내가 다 늙어서 이 나이에 손주 데리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이고, 두야. 그동안 길어봤자 사나흘 머물렀던 게 전부였던 외할머니 댁이라 제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길게 머무르면 더 좋을 줄 알고 기대를 했었건만 외할머니의 반응은 냉담하고 시큰둥하시다 못해 골치가 아프다는 기색이라 제가 당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좀 받았었네요. 그럴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아예 친가에는 부모님이 안 꺼내셨던 걸로 알아요. 친가 식구들과 저희 엄마가 썩 그렇게 사이도 좋지 못했었죠.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무려 5년 만에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쁨이 말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친할머니께서는 워낙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번에는 꼭 아들 낳아라. 딸 말고 아들. 이제 막 몸풀고 힘들어하고 계셨던 엄마에게 친할머니께서는 기껏 그런 말씀이나 하셨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저는 어쩌면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을 뻔했거든요. 엄마가 둘째 임신을 하셨었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유산이 되었어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갔던 생명은 만약 태어났다면 제 남동생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께서는 무척 아쉬워하셨고 그걸 넘어서 엄마와 저에게 쓴소리를 막 날리셨어요. 엄마가 몸 관리를 똑바로 잘 못해서 뱃속 아기가 떠나간 것이고 남동생이 원래는 먼저 태어났어야 했는데 욕심 많은 제가 순서를 가로채는 바람에 첫째로 태어나서 혼자 살아남은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논리였죠. 그게 말이나 되나요? 엄마는 위로가 필요하신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비난의 화살만 맞게 되시니까 그때 제대로 가슴속에 멍울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예쁘고 귀한 자식인 저를 친가 식구들이 욕심쟁이라고 부르면서 구박도 하고 그러니 그 점도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당연히 친가 쪽과 엄마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도 엄마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친가 식구들의 황당한 작태에도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던 것이겠죠.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돈 걱정들을 하면서 한숨을 쉬고 사는 편이었네요. 외할머니 댁은 정감이 넘치는 오래된 주택이었는데 무척 아담했지만 햇살이 제법 잘 들어왔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그저 같은 또래라고 한다면 서로 이름도 모르면서 동네에 온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서 놀 줄 알았고요. 코 흘리게 꼬맹이들이 언니들, 형아들을 따라서 같이 놀겠답시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그림이 일상인 동네였어요. 먹거리를 싣고서 때마다 동네 초입에 멈춰서는 낡은 트럭에는 동네에 온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 대화도 나누었고 안부도 물었으며 때로는 각자 구매한 것들을 반씩 나눠 가지기도 하였어요. 정말이지 사람 사는 냄새가 흐뭇하게 풍겨오는 동네였죠. 지금은 지방 시골이라 하여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는 트럭 장수를 전혀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며 팔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구경하는 재미도 넘쳤던 것 같아요. 영준이네 엄마가 또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줬구먼. 콩나물을 많이 샀다면서 아주 한 움큼을 주고 가버렸네. 콩나물이요? 그럼 또 콩나물 반찬 먹는 거예요? 저는 콩나물 그만 먹고 싶은데. 이것이 어디서 투정을 부리려고 들어? 어디서 땡깡질이야? 너 그 주댕이 얼른 닫지 못해? 외할머니께서는 곧잘 버럭하시며 혼을 내시던 분이었어요. 같이 살게 되기 이전에는 몰랐던 할머니의 호랑이 같은 면모에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툴툴거려도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그러는 꼴을 못 보셨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혼이 안 나본 아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할머니의 꾸중과 잔소리가 얼마나 낯설고 당황스러웠던지 모릅니다. 무섭게 느껴질 때도 많았네요. 제가 외할머니의 일상에 얹어진 짐덩어리, 돌덩이일까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한때는 우울하게 지냈었죠. 하지만 제가 눈칫밥을 먹으면서 눈알만 조용히 굴리고 있으면 유독 고기 반찬을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과자 한 봉지 사 먹으라고 하시며 제 손바닥에 동전 하나를 올려 놓아주셨던 분이 바로 외할머니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는 자연스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께서 말씀만 좀 투박하게 하실 뿐이지 잔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요.
본심으로는 저를 많이 아껴주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저도 좀 더 할머니와 지내는 것이 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한테서 부모보다 더 우월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나요? 저도 당연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 생활이 그리웠고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 거라고는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죠. 중학교에 올라가던 무렵 그때 저는 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바쁘셨고 일상에 허덕이며 지내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저는 외할머니와 지내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간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던 때가 어땠었는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쭉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온 거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때가 되어서야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난 세월이 인고의 과정이었겠나요. 차마 말을 못 전하셔서 그렇지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여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나오시고 드디어 비로소 돈을 착착 벌기 시작하신 부모님이었고 저 또한 마음이 놓이면서 뭉클해지더라고요. 외할머니 또한 흐뭇해하시고 안심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다들 저에게 대학은 꼭 가라고 그러셨어요.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해주는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저는 이른 취업을 노리고서 전문대를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무조건 4년제는 가야 한다고 그러셔서 막판에 목표를 바꿨었네요. 덕분에 수험생활의 막바지를 정말 코피를 쏟을 기세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말도 못하게 힘든 시간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갈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4년제 대학에 합격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양가의 열띤 반응들 때문이었어요. 모두가 좋아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친가 외가 가리지 않고 그때까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만 즐비해 있었죠. 그러면서 은근하게 다들 학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꽤 괜찮은 4년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질투를 하지 않고 모두 기뻐해 주었다는 게 지금 와서 괜히 웃음이 지어지네요. 학비가 저렴한 축에 속하는 대학교였으나 액수를 확인했던 저의 눈이 찢어질 듯 불을 떠졌습니다. 아니, 뭔 놈의 학비가 이렇게나 비싸? 원래 대학교라는 건 다 이런 건가? 정말 이 돈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거야? 그것도 매 학기마다 돈을 내면서? 말도 안 돼. 두 눈을 의심하다 못해 현실을 부정하기까지 했었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부르짖어봤자 그 돈을 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살면서 소박하고 소소한 생활을 해왔던 저였기 때문에 충격적인 세상 물정 앞에 더욱 놀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무런 내색도 않고 단박에 그 돈을 납부해 주셨어요. 이러려고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나 보다. 우리 딸 대학 다닐 학비 걱정 없이 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니? 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시던 모습이 그때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짠하게 보였을까요? 놀라운 액수를 자랑하는 학비를 보고 나서 제가 정신이 번뜩 들었었고 허투루 학교를 다녀서는 안 되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결심도 들었고요. 당신들은 그 오만 고생들 다 하시면서 자식이 힘든 일 할까봐 노심초사 하시던 부모님들이 아시면 반대를 하실 게 뻔했기에 저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었어요.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니 그걸로 큰 돈이 벌릴 리는 만무했습니다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혹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든든하겠지? 저축을 하면서 나만의 비상금을 만들어놔야겠다. 저는 속으로 그런 계산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무척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제가 기숙사 신청해서 떨어진 거예요. 날벼락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탈락할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다급하게 자취방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과 좋은 위치라는 경쟁력을 다 갖춘 학교 근처의 자취방은 이미 다 계약이 된 상태였고요. 남은 매물들 사이에서 발품을 팔아가며 구해야 하는데 결정한 집이 보증금 1,500짜리였습니다. 그게 당연히 현금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그때 뭘 하시느라 현금이 딱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공교로운 타이밍이었어요. 해당 학기에 제 등록금도 이미 내주신 직후였기 때문에 더 그랬었고요. 소액만 얼른 주변에 빌리면 된다고 부모님이 저를 안심시켜 주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돈 갖다가 세영이 방구하는데 써라. 외할머니께서 500만 원을 건네주셨던 거예요. 그 덕분에 자취방의 계약 마무리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매사에 외할머니께 신세를 지고 산다면서 너무 고마워하셨고 저는 속으로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와 계속 함께 살아본 입장으로서 그런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턱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도대체 외할머니께서 그런 현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부모님의 장사는 탄력을 받아 계속 잘 되고 있던 상태였어요. 두 분은 저에게 너무 애써서 힘들게 곧장 취업할 욕심 낼 것 없다고 그러셨어요. 부담 가지지 말고 절대 압박도 받지 말라고 천천히 제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했고 이런 부모님의 자식인 점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어.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게 넉넉해서 아주 살만해. 어머니가 너스레를 떠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의 얼굴에 자리 잡은 주름에서 고생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새 참 많이도 늙으신 것 같다는 생각 역시 들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디려던 그 시점에 있던 저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는 형제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게 갑자기 그제서야 실감이 나며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면 그럼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가정을 해보니 겁이 나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외할머니의 건강이 갑작스레 악화되었던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정하게 사실 줄 알았던 분이었어요. 항상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셨고 눈빛이 살아있던 분이셨으며 무엇보다 거동하시는데 불편함이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요. 딱히 지병 문제로 고생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갑자기 편찮아지신 것에 저는 충격이 컸어요. 이러다가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외할머니를 앞으로 모시고 사는 곳으로 정해졌어요. 외가 식구들이 모두가 모인 가운데 부모님이 말씀을 꺼내셨고요.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외할머니께서 저를 그렇게나 오래 맡아 키워주셨으니 이제 부모님이 그 보답을 하실 차례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의외로 친가에서도 부모님의 이러한 결정에 군소리 없이 수긍하였어요. 혹시나 친가에서 또 엄마를 비난하며 괜히 탓을 돌리는 건 아닐지 걱정됐었는데 아니었죠. 다름이 아니라 친할아버지께서 살짝 치매를 앓고 계신지는 꽤 오래된 이야기였건만 이제는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떠나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정정하셨던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해요. 멀쩡한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마는 것이 노인네들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에휴, 그러니 방심하고 살 수가 있어야지. 똑같이 늙으신 입장에서 그 마음이 씁쓸하셨던 거예요. 친할머니의 그런 반응에 엄마는 내심 놀라신 모양이었어요. 옛날에 그렇게나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가며 오만 소리를 다 해대더니 그랬던 친할머니가 친가 식구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져 있던 모습을 엄마가 그때 체감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잘 하고 지냈답니다.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이렇게 보면 진짜로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취업을 했고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자취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사회초년생이던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죽을 맛이었고 출근길마다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한 직후에만 잠시 행복했다가 방에 잠들려고 누우면 아침이 밝아 다시 출근할 생각에 우울해지는 나날의 반복이었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 그만둘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뭐? 월급이 얼마라고? 세영이 너 그 돈 받자고 일을 다니는 거였어? 에라이 다 때려치워라.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목소리에서도 피곤한 기운이 뚝뚝 묻어나는데
돈 고작 그거 벌겠다고 거기 붙어 있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만둬라. 제가 대학도 제법 잘 나왔고 들어간 직장도 어디 이름 모를 작은 것도 아니건만 겨우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할머니께서는 많이 놀라신 모양이었어요. 부모님도 제 용돈만 아시고서 액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셨다가 세금을 제하고 제가 실제로 받는 월급을 들으시고는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냥 당신들에게 기대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괜찮다고 부모님께서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모님은 장사를 하기 위해 매일같이 일을 하셨었죠. 생업이었으니까요. 무조건 해야만 했었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핑곗거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생을 수도 없이 하시며 살아오신 부모님이었는데 자식인 제가 너무 나약하게 굴었습니다. 저만 없었어도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며 살지는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식인 저를 위해 그토록 애를 쓰셨던 거죠. 바보같이 약해 빠져있던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서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사실 일이 힘들면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인간관계가 힘들면 버티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직장 내에서 상사 때문에 그토록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데 이제는 강한 정신력으로 제가 스스로를 무장시켰습니다. 상사가 그 어떤 헛소리를 짓거려도 오늘도 걔가 짖는구나 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네요.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것을 그만뒀더니 제 태도 자체가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를 다들 어리고 만만한 여사원으로 여겼었다가 슬슬 저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못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감을 찾은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자마자 온 기력을 잃고서 퍼질러져 있었던 일과도 청산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1시간씩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주말에는 일부러 약속을 하나씩 잡고서 사람을 만나며 인맥 관리에도 신경을 썼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구경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저는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전에 다니던 곳보다 수준이 더 좋은 곳이었고 급여 수준은 훨씬 더 상향이 됐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야 그걸 부모님께 알려드렸는데요.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제가 혼자서 여태 준비를 다 했다가 그런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덩실덩실 일어나 춤을 추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어요. 외할머니께서 더 많이 나이를 잡수시기 전에 이왕이면 제가 결혼을 하는 모습까지 빨리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덕분일까요? 저는 이직을 하고 나서 반년째 인연을 만났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고학력자인 남자를 소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제 남편 이야기랍니다. 남편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남편이 말하기를 대학원을 나온 것 때문에 주변에서 집에 돈 많냐 하는 시선을 많이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어렸을 적에는 그런 눈초리를 받아봤었거든. 집에 돈이 많냐는 궁금증이 담긴 시선들 말이야.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왔지. 남편과 연애를 이어가던 저는 어느덧 결혼이라는 관문을 앞두게 되었었고 시댁의 이모저모는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서 알게 됐었죠. 저는 처음에 남편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다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돈 자체는 많은 편이었으나 시아버지께서 지독한 구두쇠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구두쇠 기질이 강하셨는데 옛날에 사기를 당하신 이후로 더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그 사기에서 큰돈을 잃으셨던 건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소액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돈에 관해서는 더욱 경계심을 가지게 되셨던 것이에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도 역시나 생전에 똑같이 구두쇠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고등학생 때 병으로 쓰러지셨고 이미 늦었던 터라 회복까지 못하시고 몇 달을 자리에서 누워 고생하시다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남기셨던 유언이 뭐였는지 알아? 글쎄, 예상되는 게 없는데. 뭐라고 하셨어? 몸 건강히 항시 관리하면서 신경 쓰고서 살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 꼭 공부 죽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가라고 하셨지. 돈 안 쓰고서 좋은 대학에 내가 들어간다면 하늘에서 그거 지켜보고 기뻐하실 거라고 하셨어. 뭐? 그럼 설마 그 유언 듣고서 정말로 명문대 학생이 됐던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겠어. 나는 당시 고3이었단 말이야. 내가 할 일은 죽도록 공부하는 것 뿐이었지. 이미 돌아가신 분께는 실례되는 말이지만 좀 독특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보통 유언을 그렇게 남기시나? 아니,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절대 평범하신 분이었다고 생각 안 해. 아버지하고 둘이서 천생연분이었어. 전생에도 아마 인연이 있으셨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똑같이 자린고비일 수가 있겠어.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때 저는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외동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 혼자만 나이 터울이 큰 편이었고요. 그런데다가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는 결혼까지 일찍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조카가 일찍 생겼죠. 제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 대학원까지 나왔건만 시누이는 아예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시애부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애부와 결혼하겠다고 하였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재고의 여지조차 없다고 하시며 딱 잘라서 시애부를 반대하셨다고 해요. 시애부는 시누이보다 3살 연상이고 대학을 안 나왔고 고등학교는 공고를 나왔으며 뚜렷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인데 인상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 능글대면서 뺀질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키는 좀 작다고 할 수 있네요. 시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한 시누이는 엄청난 수단을 썼는데 그게 바로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요즘에야 결혼 전 임신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당시 그때에는 아주 나쁘끄러운 일이라며 시부모님께서 무척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알아서 애 낳고 살든지 말든지 하라며 아예 애 낳고 살든지 말든지 하라며 아예 시누이를 내치셨다고 하네요.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시누이가 임신까지 했는데 끝까지 외면은 어려우셨나 봐요. 결국에는 받아주셨고 살림 미천에 보태 쓰라며 2천만 원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고작 2천이 뭐야 2천이. 손주도 태어나는데 정말 째째하게 그러고 싶으실까? 감지덕지하며 감사하게 넙죽 엎드려도 모자를 파네. 시애부는 그런 불만을 한동안 궁시렁거렸다는 후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시누이를 통해서 우리 집에 돈 좀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시애부가 굉장히 기대해온 게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제대로 실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시애부라는 사람과 본인이 너무 성향이 안 맞겠다는 생각을 진작에 하게 됐었고요. 시애부는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감까지 없는 사람이었고 그때는 아직 20대 나이였으니 얼마나 마음 또한 콩밭에 가기 쉬웠을까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만 돌며 놀러 다녔고 그 때문에 시누이가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여자 문제로도 시애부는 몇 번 말썽을 피웠던 모양이에요. 시누이와 시애부가 결국은 대판 크게 싸웠는데 그걸 아신 시부모님께서는 이혼하라고 조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누이를 향해 더 끌 것 없이 이쯤에서 그냥 이혼하는 게 최선이며 나중에 조건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조언까지도 시부모님께서 남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누이는 이혼을 하지 않았죠. 이혼 낌새를 알아차렸던 시애부가 쇼를 펼치면서 이래저래 반성한 척을 했던 듯 싶더라고요. 시누이는 고작 그런 것에 홀랑 넘어갔고요. 그 뒤에는 또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이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애만 셋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시누이를 향해 정신 못 차리고 산다며 그렇게나 잔소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이야기만 들어도 이해가 가네요. 시숙은 무난한 4년제 대학을 나온 인물인데 굳이 대학 수준을 따져보자면 제가 나온 대학이 한 단계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숙의 부인이 되는 제 손윗동서가 시애부의 아는 사람의 여동생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묘하게 네 사람이 한 통속으로 얽혀서 잘 어울려왔다는 것이 남편의 설명입니다. 동서도 고졸이었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쭉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일터는 몇 번 바뀌었다는 것 같았지만 하는 일은 언제나 콜센터의 상담원이었더라고요. 시누이, 시애부 그리고 동서까지 세 사람은 객관적인 요소만 봐도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시숙은 좀 달랐거든요. 대학 나와서 취업도 아주 평범한 회사로 들어갔었고 한번 이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무난한 회사에 연봉 수준도 보통이었다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동서 때문인지 시숙 역시 함께 잘 어울려 지내온 걸로 보였다고 해요. 남편이 느끼기에는 그랬다네요. 동서가 기본적으로 말을 아주 잘했고요. 아부는 더 잘 떨었고 노련했어요. 저희는 집안에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형님이 대장이죠. 저는 형님을 제가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누이한테 사탕 발림을 정말 잘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귀가 팔랑귀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 방향대로 이뤄내는 건 동서였다고 하니까요. 동서가 한 수 위였다고 보이네요. 남편은 자기 누나 부부와 형 부부와 원체 안 친했습니다. 딱히 만날 일도 없었고 성격도 워낙 달랐고요. 그리고 남편이 혼자서 독보적으로 대학원까지 나오고 직장까지 폼나는 곳이었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시샘을 받아왔어요. 그런데다가 저 같은 멀쩡한 대학 나와서 직장 좋은 거 다니고 친정이 장사를 오래 해놔서 집에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였으니 그 네 사람과는 더욱더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부분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야기를 들어온 게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신우이 쪽도 시숙 쪽도 왠지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돈 이야기나 잔뜩 해대고 저한테 서스럼없이 집에 돈이 얼마 있냐느니 연봉을 얼마 받냐느니 이런 질문을 막 해댔거든요. 저희 부부가 대출을 껴서 작은 집을 장만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매달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대놓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선뜻 공유하고 다 까놓고 사는 게 별로였거든요. 저는 시누이네 시숙네가 경제적으로 뭘 어쩌고 사는지 속속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자꾸만 저한테 돈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대면서 말을 함부로 하니까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말 하기 싫어서 그동안 참고 지냈었는데 나 형님네도 그렇고 아주버님네도 그렇고 좀 불편해. 다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안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그동안 당신한테 안 물어본 내가 잘못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남매 중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고 뭔가 어색하고 가끔은 누나도 형도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 워낙 내가 그렇다 보니까 당신이라도 혹시 잘 지내지 않을까 싶어서 괜히 내 멋대로 판단을 했었나 봐. 당신을 배려하지 못했네. 아니야. 당신한테서 사과 듣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잘해보려고 혼자 애쓰면서 괜한 짓 했던 내가 잘못이지. 아무튼 그러면 우리 둘 다 똑같은 의견인 거지? 저는 어느 날 작정하고서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고요. 결론은 앞으로 괜히 그 네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쿵짝이 잘 맞았기 때문에 남편은 진작부터 뻘쭘하게 떨어져 나와 있던 파편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 등장했지만 달라질 건 없었죠. 저도 남편과 결이 비슷한 사람이지 그 네 사람과 맞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마친 뒤에는 쓸데없는 시누이와 동서에게 꼬박꼬박 문자 답장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가기도 싫은데 괜히 초대에 응해서 시간을 내고 이런 짓을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한테 굳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짠 것처럼 저에게 문자 한 통을 안 하길래 둘이서 함께 제 욕을 신나게 했겠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는 시누이가 남편한테 싸가지 없는 네 와이프 단속 좀 잘하고 살아라 이런 식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은 드센 자기 누나 형한테 눌려서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굳이 거기다 대고 화를 내지 않았고요. 그저 알겠다라는 대답을 보냈을 뿐입니다. 저는 잘했다고 해줬네요. 저희 부부가 저희끼리만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후폭풍이 거세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재산 문제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서 밝혔듯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댁에는 재산이 있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지독한 구두쇠셨죠. 물건 하나도 그냥 사시는 법이 없으며 그냥 버리시는 법은 더 없는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셨고요. 인상에서부터 경계심 어린 눈빛이 장난 아니셨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만감이 교차해서 눈물을 글썽이셨고 결혼식장에서도 감정이 벅차올라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반면 시아버지께서는 저랑 남편이 시댁에 손 벌리는 일 없이 알아서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저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마치 군 장교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계셨던 게 전부였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시아버지와 친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저만 그랬나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신우이하고 시숙은 시아버지 앞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잘 늘어놓는 자식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애틋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막내인 남편은 자기 부친을 어려워했고 거리감을 느껴온 바였고요. 신우이네 시숙네와의 활발한 교류를 그만둔 이후로 시아버지를 뵙기 어려워졌어요. 굳이 찾아가서 배워야 하는데 신우이네가 시댁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30분 거리가 시숙네였고요. 다시 거기서 1시간 떨어진 곳이 저희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신우이하고 동서가 틈만 나면 시댁 근처에서 알짱거리며 커피 한 잔씩 나누었기 때문에 괜히 그쪽에 갔다가 걸려서 트집을 잡히고 싶지 않았네요. 남편이 말하기를 돈 좀 달라고 그 넷이 자꾸 기웃거리며 시아버지께 알람방귀를 끼고 헤어를 해봤자 별 소용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꼬장꼬장함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딱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넷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더 덤벼들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백기를 드시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게 남편의 예상이었습니다. 태산처럼 보이는 근엄하고 어려운 존재의 시아버지, 그리고 한편의 총극 같은 네 사람까지 시댁은 독특한 것처럼 느껴졌네요. 저는 시댁 재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누나 형 때문에 진작에 집 재산 문제에 관심을 버렸던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기에 저희끼리 잘 지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장사 쉬엄쉬엄 하시면서 외할머니를 잘 모시고 지내셨고 친가와 어느새 활발히 왕래 또한 하고 계셨기에 은근히 바쁘셨습니다. 당시 저희 신혼집과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뵙는 게 어려웠었네요. 꼬박꼬박 연락은 잘 드렸었고요. 남편이 착하고 저에게 잘한다며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세영이가 형제자매 없이 자란 외동이라 절대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남자 안 만나길 바랬는데 사위를 너무 잘 뒀지 뭐야. 엄마는 안심이 된다고 하셨고요. 무엇보다 외할머니께서 제가 결혼 생활을 재밌게 잘하니까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해서 기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이한테서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입원을 하신 거야? 왜? 어디가 편찮으셔서? 그게 병원이 정신병원이라네.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정신병원? 아버님이 무슨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그제서야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추측을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도를 넘는 자식내외들의 행태에 시아버지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고 분통을 터뜨리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토대로 그 네 사람이 시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작당을 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를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물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뗐어요. 지난 몇 달 사이에 시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봤는지 그딴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길래 물러서지 않고 솔직히 말하라며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결국 실토하더군요. 그래! 나이 처잡수시고 욕심 못 내려놓고 돈 안 내놓길래 열받아서 정신병원 보내버렸다.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자식 맞아요?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군요. 신우이는 정신병원 아이디어는 동서가 낸 거라고 했는데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랬을 것 같더군요. 저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신우이를 쏘아봐 주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세요. 진짜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건 당신들 같으니까. 그만 천박하게 사시고요. 진짜 수준 낮아서 상종을 못하겠네.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졌지만 본인이 저지른 만행이 쪽팔리긴 한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시아버지를 당장 빼오자고 말하였어요. 당신이 친자식인데 왜 못해? 그리고 거기 뒷돈 먹기로 유명하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아버님 빼내드리자. 아직도 충격에 빠져 기가 죽어있던 남편을 제가 설득시켰고 현금 다발을 찾아서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 따위는 없었어요. 만약 누가 제 할머니를 멀쩡하신데 치매라고 속이며 시설에 넣어버린다면 그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병원 측에 단호하게 굴며 시아버지를 퇴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간 돈도 쥐어주었는데
그건 바로 입막음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누이 시숙 측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고마워서 어떡하냐.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역시나 시아버지께서는 멀쩡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슬퍼지더군요. 사람이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죠, 아버님. 아버님, 앞으로 저희가 모실게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의연하게 말씀드렸고 옆에서 남편은 눈물을 닦느라 여념이 없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며 당신의 집 서랍장에 뭔가를 가져와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야심한 시각에 슬쩍 시아버지 댁에 들어가 서랍 속 서류를 하나 챙겨왔어요. 정말 별거 아닌 어떤 주소지에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볼펜으로 서류에 뭔가를 적으신 뒤에 말씀하셨죠. 너희 둘이서 거기 가봐라. 이왕이면 당장 바로 다녀오면 더 좋고. 허투루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았고 남편 역시 살면서 시아버지로부터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즉시 움직여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골 깡촌의 오래된 주택이었죠. 녹슨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어떤 시아버지 또래의 아저씨가 나오셨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시고 놀라시더니 시아버지와 통화를 시켜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더니 통화를 끝냈을 땐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관리인입니다. 챙겨가실 게 있는 쪽을 안내해 드릴게요. 실내를 가로질러야만 작은 뒷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더군요. 뒷마당에 자리한 작은 창고를 아저씨가 자물쇠로 문을 열자 그 안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은 물건들 뿐이었는데 그것들을 치워보니 웬 견고한 상자가 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그것을 찾아내자 아저씨는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상자의 잠금 장치를 발견하고서 쥐고 있던 서류를 다시 쳐다보니까 시아버지께서 휘갈겨 쓰신 숫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게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떨리는 심정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봤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설마 금이야? 현금도 다발로 꽤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설마 재산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계셨을 줄이야. 그게 금고였던 거예요. 경계심 강한 시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재산을 두셨던 것인데요. 그냥 어림잡아 얼른 계산을 해봐도 10억은 훌쩍 넘겠구나 싶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됐네요. 너무 떨려서 남편하고 교대로 간신히 운전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저희 부부에게 잘 들고 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면서 그제야 이게 현실인 게 실감이 되더군요. 감히 거절할 엄두도 안 났어요. 남편은 제 덕분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일단 제 몫의 재산으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알게 된 친정집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뭐 그런 폐륜 자식들이 있냐며 시누이네와 시숙네를 엄청 욕하셨습니다. 너희는 둘 다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돈께서 당분간만이라도 여기로 와서 지내셨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그런 제안을 주시기도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 댁에 계시는 동안 외할머니께서는 친할머니 댁으로 가서 지내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제 그렇게 양가의 사이가 돈독해졌다는 것인지 얼떨떨했는데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넉살이 좋으셨거든요. 시아버지를 편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그 부분에 고마움을 느끼셨는지 뭐라도 보답을 하려고 하셨고 그랬다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께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려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분이 잘 모르시는 어려운 맞춤법들도 알려주셨고요. 시아버지의 집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오신 부동산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넣어 시아버지께서 빠르게 처분해 버리셨습니다. 집이 팔리고 누가 이사를 들어오자 그 네 사람이 그제야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당장에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해선 시아버지로부터 돈 받았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아니요. 아버님은 막대한 재산 같은 거 없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말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해놓은 대답을 듣고서 네 사람은 모두 허탈해하였어요. 그동안 헛수고와 헛된 기대를 했다며 굉장히 허무해하길래 시아버지께 죄송하진 않냐고 물었더니 코웃음이나 치더군요.
시아버지 쪽에서 먼저 재산이 있는 척 굴면서 자식들에게 잘못을 했으니 본인들의 잘못도 그냥 공평하게 퉁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딴 역겨운 인간 말종들과는 당장의 연을 끊었네요. 남편도 무척 후련해 하였어요. 친정 부모님 사시는 곳에 멀지 않은 동네에 아담하고 깨끗한 빌라에서 시아버지께서 지내기로 하셨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좋은 양반이라면서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동네의 어르신들이 무척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답니다. 처음엔 그런 것들을 어색해 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점차 자연스레 인사를 받아주셨고 그제서야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이런 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였어. 정말 고맙다. 멋쩍어 하시면서도 저희 부부를 향해 그런 마음도 곧잘 표현하셨고요. 점점 인상이 환해지셨어요. 고집스러워 보였던 눈매도 부드러워 보이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손주를 잘 봐주셨던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사회 경력 안 끊기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쭉 이어서 할 수 있었죠. 돈이 돈을 부르는 법이라고 하더니 시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족해져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됐답니다. 그렇게나 속물적으로 굴었던 그 네 사람은 결국 돈 욕심을 부리며 이상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전부 망한 모양이었지만요. 자업자득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온다고 하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으세요? 저는 가을을 맞이해 사랑하는 두 딸과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남아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또한 사연 많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가 집안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이라 아주 부유하게 자랐어요. 제가 스스로 여유롭게 자랐다고 할 정도로 부잣집이었습니다. 아예 부자로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였어요. 세대 특성상 우리 세대인 기성세대에는 참 힘든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라고는 아예 몰랐어요. 게다가 위에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오빠랑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늦둥이 딸이자 여동생이라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오빠하고도 자라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집에 여유가 넘치는 만큼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항상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행복한 기억만 가득해요.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와 사랑이 많아 웃음이 많은 어머니까지 아주 부족한 게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의 첫 번째 불행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빠와 아빠와 저는 서로를 위로했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밤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슬픔을 털어내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아빠는 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수들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개인 수업도 매일 집에서 편하게 받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탔고 그걸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였는데 미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였는데 그때는 남편과 결혼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참 자신감이 넘쳤고 야망도 넘쳤던 남편은 우리 집의 사정을 듣고 저에게 헌신적으로 굴었어요. 매일 집에 데려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러 아빠와 오빠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도 잘했지만 남편은 특히 우리 친정아빠에게 그렇게 잘했어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죠. 다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오빠와 달리 남편은 말이 많았거든요.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올 때쯤 오빠는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새언니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선한 사람입니다. 천사 같은 새언니는 친정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며 밝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잘해주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엄마 자리를 많이 그리워했는데 새언니가 그걸 채워주었어요. 사실 남편의 집, 그러니까 시댁은 형편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돈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항상 비싼 것은 경계하고 절약하는 정신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활력이 강하다고 생각했었죠. 결혼 얘기가 나와 남편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매우 집이 작고 낡았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시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평생 우리가 모셔야 했어요. 집에서 지원은 당연히 불가했었고 오히려 빚이 잔뜩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주변에서 그때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던 기억이 나요. 사실 친정아빠도 그때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미선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아빠는 괜찮다. 내가 사위를 보면 참 야망이 넘치더라고. 젊은이가 눈빛이 아주 총명한 게 뭘 하든 진심으로 할 사람으로 보여. 그래도 자기 식구는 안 굶기고 살 사람 같으니 아빠는 미선이가 좋으면 좋다. 그래도 남편이 주기적으로 아빠와 오빠를 찾아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더니 마침내 결혼 허락이 떨어졌어요. 시댁에서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 결혼에 드는 비용은 죄다 우리 아빠의 지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결혼식 때 우여곡절이 꽤 많았어요. 실제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이 심하게 걱정했습니다. 우리 친정아빠는 괜찮다고 했는데 친척들은 난리가 났어요.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외동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니 작은 아빠는 저보고 몰래 협박이라도 받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때 저는 남편에게 많이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무엇보다 야망이 넘치는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는 그때까지 평온하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친정오빠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물려받아 기업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경영에서 손을 떼시고 뒤에서 중요한 사업만 다루셨습니다. 한편 오빠 부부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많이 잘해주었어요. 천사 같은 새언니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저를 위해 심지어 반찬을 해다 주셨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살림을 배울 곳이 전혀 없었는데 새언니가 엄마 역할을 해주셨어요. 새언니는 요리 솜씨도 아주 좋아서 누가 먹어도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오빠 부부는 종종 우리 부부를 초대해 아주 맛있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도 나누었는데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오빠도 사업을 물려받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공유하며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릴 때보다 다 크고 결혼하고 오빠랑 더 친해졌을 정도였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아이 복이 없는 집안이거든요. 새언니는 본인의 건강 문제로 전혀 아이를 가지지 못해요. 이걸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새언니는 이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현실적으로도 입양도 고려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물려받으며 신경 쓸 일이 많아 생각은 있어도 점점 미루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쌍둥이를 임신해서 2배의 경사였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입덧이 아주 심했고 몸이 생각보다 더 무거웠다는 점이랍니다. 아가씨, 이거 내가 임신한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구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리고 기력이 너무 없어 보여서 갈비찜하고 전복도 구워서 왔어요. 많이 먹고 힘내서 아기 건강하게 출산해요. 알겠죠? 언니, 이게 다 뭐예요? 완전히 임금님 수라상 아니에요? 와, 항상 언니가 저 많이 챙겨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주님처럼 대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언니한테 갚을 날이 오겠죠? 아휴, 아가씨가 건강하게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갚은 거예요. 남편이 요즘 워낙 바빠서 남는 시간이 많거든요. 아가씨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음식 많이 만들어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새언니는 바쁜 우리 남편을 대신해서 같이 산부인과도 몇 번이나 가주었는지 몰라요. 마치 친정엄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챙겨주기 바빴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임신했던 동안 제일 의지했던 사람은 남편도 아닌 새언니였어요. 그렇게 저는 새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쌍둥이를 아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선 딸 쌍둥이였는데 딸들을 보고 우리 친정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자식이 귀한 집이라 쌍둥이를 낳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죠. 딸들이 태어나고 오빠 부부는 자녀가 없으니 우리 자식들을 당신들 자식처럼 여겼어요. 선물도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사주고 저와 남편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의 관계는 이때는 아주 좋았어요. 남편은 제가 출산하자 책임감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진짜 남편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는데 승진해야 월급이 늘어난다고 회사 일에 진심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외롭게 집에서 쌍둥이 딸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친정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지원해 주어 돈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바쁘니까 집에 늦게 오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식탁에 앉으니 약간 상규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아주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니까 나를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미선이 너와 우리 딸들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남편의 말에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저에게 퇴사하겠다는 말이나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전날 처음으로 꺼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당황한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번째로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하겠다는 사업이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던 유통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남편은 이 문제로 우리 오빠와 많은 얘기도 이미 했다고 저에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약간 불안함이 있었지만 남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인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망해도 우리 친정이 워낙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저는 그저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그달 말에 진짜로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며 오빠네 부부와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원래도 왕래가 잦았는데 남자들이 사업하니 할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제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언니와 오빠가 워낙 우리 딸들을 예뻐하니까 친정 식구들이 만나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불만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식이 남편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결혼해서 당신을 잘 보러 오지도 않고 처가에 몰두하니 속상하셨나 봐요. 그 속상한 마음을 저에게 푸념하셨습니다. 에휴, 이래서 아들 낳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재영이가 예전에는 얼마나 효자였는지 알아? 너랑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완전히 변했어. 나도 눈이 있는데 당연히 너희 부부랑 손녀들을 보고 싶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일 때문에 바쁘면 너라도 애들을 데리고 나한테 와야 하는 거야. 이런 건 친정에서 안 배웠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남편이랑 친정 신경 쓰느라 바빠서 어머니한테 소홀했죠. 애들 아빠는 워낙 일이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해요. 아무튼 제가 애들 데리고 주말에 방문할 테니 화 푸세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지 않으면 전화로 서운함을 표현하셨어요. 본인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으면서 저한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셨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 매우 일이 바빴거든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도 저 혼자 아기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섭섭하다고 하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가서 토라진 시어머니를 달래고 또 용돈도 두둑하게 드렸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과 별개로 친정아빠가 몰래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계셨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저에게 쓰라고 통장을 주셨어요. 거기엔 꽤 많은 돈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용돈을 드려야 시어머니의 불만이 조금 사그라들었거든요. 혼자 아기 둘을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고 용돈을 드리고 집에 오는 일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게다가 혼자 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셨습니다. 말이 워낙 많은 분인데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제가 오면 몇 시간이고 떠드셨어요. 혼자 시어머니를 상대하느라 시댁에 다녀온 날은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혼자 시어머니를 상대하는데 남편은 본인 엄마를 챙기지도 않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섭섭하다고 표현해도 일이 바빠 어쩔 수가 없다고 오히려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저는 남편이 빨리 안정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 부부를 보면서 자꾸 비교되었습니다. 오빠는 남편보다 사업의 규모가 매우 컸어요. 그런데도 새언니와의 기념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우리 남편은 결혼기념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 생일도 까먹고 지나갔거든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내 생일을 기억 못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 사업하는 거 다 나랑 우리 가영이랑 나영이 먹어 살리려고 하는 거라며. 그런데 이러면 어떡해? 너 너무 서운해. 어머니도 내가 혼자 다 챙기잖아. 아우 진짜 미선아. 제발 나한테 그만 뭐라고 하면 안 돼? 나 안 그래도 사업 확장한다고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모르니? 매년 돌아오는 생일 그거 한번 까먹었다고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나라면 우리 엄마 챙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도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결혼 전부터 잘했던 거 아니까 그동안 꾹 참고 어머니 챙겼잖아. 그런데 이건 조금 도가 지나치니까 그런 거지. 내가 결혼기념일은 그냥 넘어갔어도 이렇게 생일까지 지나가니까 속상해서 그래. 그만해, 그만하자. 나 내일 빨리 출근해야 해서 바빠. 그냥 자고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지?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점점 서운함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서러움을 원래는 새언니에게 토로했는데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언니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빠에게 물어도 오빠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오빠 부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친정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친정아빠는 오히려 저보다 오빠 부부에 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아함을 유지한 채 혼자 시어머니를 열심히 챙기고 사니 어느덧 우리 딸들의 나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신혼 때처럼 좋지는 않았어도 저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괜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오빠 부부와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오랜만에 오빠네 집에 간 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저를 새언니가 자주 챙겨주어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오빠 집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저도 시어머니를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또 아이들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바빠서 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새언니와 오빠를 보러 혼자 아이들을 챙겨갔는데 오빠가 살이 10kg도 더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새언니도 근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둘은 괜찮다고 말을 아꼈어요. 그날 집에 오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진 모릅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봐 친정아빠에게 다음날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연락하기 전에 아빠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아, 김서방 어디 있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지금 너는 어디야? 김서방은? 세상에,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해. 응? 아빠, 내가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었어요. 아침부터 웬일이야? 우리 통했나 보다. 김서방은 어제 회사 일이 매우 바쁘다고 안 들어왔어요. 회사 옆에 일 바쁠 때 자는 집 하나 구했거든요. 아마 근데 지금은 출근했을 텐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선아, 나도 회사에서 연락이 급하게 와서 지금 알게 됐어. 잘 들어라. 우리 집안 사업이 제대로 망했어. 이걸 어떡하니. 일단 급한 대로 김서방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내 전화를 안 받아서 지금 회사로 가고 있다. 너라도 연락할래? 뭐라고요? 아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정 사업이 망했다고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일단 저도 남편에게 연락해 볼게요. 아빠의 전화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피가 식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들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더라고요. 오빠와 새언니에게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혼자 찬물을 마시며 겨우 진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오면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흥분하길래 달래느라 고생했어요. 그 상태로 저는 가족들의 연락을 겨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서류를 처리하던 김비서님이 있었어요. 그 김비서님은 아빠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은퇴하셨는데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김비서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겨우 진정하고 들어봤더니 친정 사업이 망했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이들을 급하게 유치원에서 빼서 저는 급한 대로 시어머니에게 딸들을 맡기고 오빠 회사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오빠 회사에 도착하니 회사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았고 직원들도 우왕좌왕 난리였어요. 전혀 사태를 모르는 것 같은 직원도 몇 있었습니다. 저도 오빠 회사에 종종 방문해서 얼굴이 익숙한 사람도 있었는데 다들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오빠를 찾아도 오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여기에는 오빠가 없는 것 같아 오빠가 사는 아파트로 갔는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오빠는 물론이고 세원이도 집에 없었어요. 어디 나갔나 생각하며 아빠에게 연락했더니 아빠도 오빠의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오빠 부부를 기다리는데 다음 날이 되어도 오빠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연락이 겨우 되었는데 남편도 당황한 상태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급한 일 때문에 종일 회사에서 회의하느라 몰랐어.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아니, 너무 당황스럽다. 나 일단 당신 있는 곳으로 갈게. 기다려. 남편까지 같이 오빠와 세원이를 기다리다 못해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몇십 년간 운영했던 우리 친정사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키운 사업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속상했는데 아버지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때 우리 친정아빠의 표정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부부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른 일이 일어났어요. 세원이 부모님이 울며 저를 찾아와서 제발 당신 딸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리 오빠네 부부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제일 오빠 부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도 이렇게 행방이 묘연할 수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말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죽었을 리는 없다고 했죠.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강제로 맡기고 열심히 전국 팔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사업이 망하고 아들 부부가 아예 사라지자 아빠는 충격이 매우 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충격에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말할 의지가 없으셨어요. 병원에 가도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죠. 의사는 마음의 문이 너무 굳게 닫혀서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는데 친척들까지 모른 척하자 충격에 쓰러져서 병원에 몇 달을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저도 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입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먹지를 않으니 살이 매우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힘든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남편의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망할 대로 망한 우리 친정회사는 그냥 그대로 부도가 났어요. 심적으로 힘드니까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커진 회사를 더 크게 확장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아주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오빠 부부를 찾고 친정아빠를 돌보느라 아이들을 맡기니 노골적으로 저에게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혼자 돌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문제가 없으니 더 당당해지셨어요. 우리 친정에 별 볼 일이 없으니 그때부터 저를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으니 아빠에게 받던 생활비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본인 회사가 커져도 생활비를 아주 적게 줬거든요. 친정아빠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니 아빠는 당장 생활이 힘드셨어요. 몸이 아픈 상태라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으셨죠. 저도 급한 대로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요청했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던지 상처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혹시나 해서 돈 얘기를 꺼냈더니 무슨 반응이 나왔는지 아세요? 자기를 물주로 한다고 본인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나가라고 소금을 뿌리고 등을 떠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빠 돈으로 용돈을 줄 때는 수금하듯 가져갔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계속 생활비를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집 생활비를 타면서 그 돈으로 아빠에게 생필품을 사주었거든요. 우리 집 음식 재료를 사면서 아빠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었어요. 오빠네 부부가 실종되었으니 아빠를 챙길 사람은 이 세상에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어느 날 진지하게 저를 식탁에 앉히더니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쓰는 거야? 점점 생활비가 늘어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의 사치 부리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왜 자꾸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는 거야? 아, 그게 애들 학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 또 우리 아빠가 혼자 계시니까 내가 도와주고 있거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잖아. 내가 딸인데 아픈 아빠를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안 그래? 장인어른이 워낙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무 퍼줄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평생 장인어른을 우리가 돌봐야 하나?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당연히 자식이며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거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일 때문에 본인을 소홀히 한다고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당신에게 맡겼는데 제대로 보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게다가 돈을 요구했다가 천하의 양심 없는 며느리가 되어있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무려 저에게 제주도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친정이 여전히 잘 나가던 상태였으면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너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집에서 혼자 거동도 불편한 채로 누워 계셨고 오빠네 부부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처함을 표현하며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셨어요. 저에게 배은망덕하다며 우리 아들의 돈으로 갈 건데 네가 뭔데 그러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없던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여유가 있으면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에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게다가 지금 애들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분명히 못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생인 우리 딸들 데리고 어머니 혼자 모시고 다녀와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제주도에 가면 아빠를 돌볼 수도 없고. 죄송해요. 그러면 네 아빠 그렇게 평생 누워있으면 너는 평생 슬퍼할 거냐? 지금 너희 오빠네 부부 사라진 지가 언제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막말로 지금 그렇게 소식 없는 것 보면 어디 가서 죽은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죽었다뇨.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면 제가 먼저 여행 가자고 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소중한 어머님 아들한테 가자고 하세요. 물론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을 누가 보면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끝내고 혼자 속상해서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련을 주다니 하늘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속상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랑 그 대화를 끝내고 남편에게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잔뜩 흥분한 상태였어요. 내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주제에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나는 네 아빠 편하게 간호하라고 생활비도 주는데 너는 우리 엄마 데리고 제주도를 못 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초등학생 우리 딸들도 알겠다.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했어도 남편이 저에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홧김에 진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친정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 아빠가 준 돈으로 어머님 용돈도 여러 번 드렸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차라리 서로 주고받지 말자며 아빠에게 1원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우리 아빠도 자기가 안 챙기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 제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냉전도 오래가서 진짜로 친정아빠를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막막함에 눈물로 호소해도 남편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현금도 주지 않았고 신용카드 하나만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영수증을 확인하며 정말 우리 가족이 먹을 양인지 확인했습니다.
뭐를 사기만 하면 전화가 왔어요. 아빠를 돕고 싶어도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당연히 이혼을 생각했는데 이혼하고 사는 삶은 더 막막해 보였어요. 저는 우리 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거든요. 이혼하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을지 문제였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집은 겨우 아빠가 누울 자리 하나만 있었거든요. 아직 너무 어린 딸들을 키우려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정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최악의 남편이었어도 아이들한테는 잘했거든요. 카드로 아이들 학원비를 결제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았었죠.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을 죄다 아빠에게 쏟아부었어요. 제 정성이 통했는지 아빠는 시간이 흐르며 몸을 일으키거나 손을 움직일 수는 있게 되어 다행이었죠.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충격이 워낙 컸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빠네 부부는 소식이 없었어요. 흥신소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빠를 돕는 비용도 부족해서 흥신소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일하면서 아빠를 도우며 사는 것도 몇 년이 흐르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딱 아빠의 역할만 가정에서 하고 남편의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본인의 외도를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여자 향수를 묻히고 들어오거나 립스틱이 묻은 셔츠를 저에게 주며 세탁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남편에게 기대가 전혀 없어서 뭐라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방에 있어도 상간녀와 통화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기가 차서 남편을 쳐다보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는 진심이잖아. 내가 좋은 남편은 아니어도 좋은 아빠는 자신 있어. 좋은 사위는 될 생각이 없나 봐. 그렇게 결혼 전에는 우리 아빠한테 먼저 찾아가고 그러더니 너무하네. 당신 우리 아빠 쓰러지고 한 번도 안 찾아간 거 알아?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서러움에 복받쳐 아빠 얘기를 꺼내자 귀찮다는 듯이 손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아이들만 보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오빠 부부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오빠네가 살던 집은 그대로였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괜히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오빠네 집에 앉아있으면 예전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친오빠도 친오빠지만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던 새언니가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아빠는 저지경이 되고 남편과의 사이는 최악이고 마음 둘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결혼하면서 피아노를 그만두었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후회되는 일이랍니다. 원래는 피아노를 더 배우려고 유학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자고 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서둘렀던 거랍니다. 같이 피아노를 전공했던 제 친구들은 교수로 일하거나 적어도 학원 원장을 하며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이 망하고 주변과 연락을 다 끊었습니다. 우리 집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너무 싫었고 할 말도 없었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친정 아빠네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아빠를 돌보려고 했어요. 세월이 흐르며 아빠는 말은 여전히 없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동은 가능했습니다. 늘 제가 오면 그래도 빤히 저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날은 아빠가 심상치 않았어요. 표정이 심하게 어두웠고 저를 오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빠의 건강이 이상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빠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거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도 아빠는 온전한 정상인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택시에 태워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하고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입원해서 조금 징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당하는 병명이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했어요. 아빠를 입원시키고 곁을 지키는데 병원비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픈 아빠를 두고 병원비가 먼저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남는 시간에 겨우 일하면서 아빠의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병원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끌어서 올 돈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일주일간 입원 끝에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희귀병입니다.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진통제 위주로 처방할 건데 혹시 모르니 입원을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이대로 집에 가시게 된다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아빠는 병명도 제대로 없는 희귀병이었어요. 온몸에서 열도 심하게 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피부에는 반점이 올라오고 아빠는 고통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아빠를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입원해서 상태를 봐야 한다고 했었죠. 제가 아빠를 도우며 몰래 모았던 돈은 겨우 7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첫날 응급실 비용으로 전부 썼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돈을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피아노를 같이 전공했던 동기들과 연락이 끊긴 친척들에게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한 명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때 사업이 너무 잘된 상태였어요. 누가 들어도 아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그런 남편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겉으로만 부부라는 관계였습니다. 남편과 말한 지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던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부탁하려고 이틀이나 기다렸더니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였으면 남편이 와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먼저 잘 다녀왔냐고 했더니 놀란 눈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해.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지금 많이 아파.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어머님도 내가 많이 챙길게.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시하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더라고요. 철저하게 제 부탁은 무시당하게 되었죠. 너무 비참하고 속상해서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오늘은 꼭 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를 계속해서 입원시킬 수가 없다고 했죠. 너무 막막해서 신이 있다며 저를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그러다 순간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저에게는 최악이어도 본인 자식들은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쌍둥이 딸 중 첫째가 다쳤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들은 다행히 아빠가 아무리 본인들에게 잘해주어도 어린 시절을 저랑 보냈잖아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딸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엄마 편이었어요. 다행히 이런 제 상황을 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인이 직접 전화로 남편에게 응급실에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온 남편에게 저는 창피함을 뒤로하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면 당신이 진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 제발 우리 아빠 병원비를 내어주면 안 될까? 우리 딸 병원비라고 생각하고 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아빠 지금 수납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어. 내가 왜? 도대체 내가 장인어른 병원비를 왜 내야 해? 전 그러면 차용증 써. 그러면 빌려줄게. 대신 이자는 시중은행보다 높게 받을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게 과연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기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병원비 제가 완납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저러나 싶어봤더니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집안 사업이 망하고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었던 우리 친오빠였습니다. 너무 놀라 그대로 입을 벌리고 굳은 채로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그대로 죽어서 천국에 온 줄 착각했어요. 딸이 신이 나서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보면 죽은 것은 아니었죠.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오빠는 실종된 상태 그대로였어요.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우리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저보다 남편이 더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마치 저승사자를 본 사람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우리 오빠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 거품을 물고 실신까지 했어요. 저는 오빠를 보고 안 그래도 놀랐는데 실신한 남편을 보고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자 그런 저를 향해 오빠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미선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빠가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다 냈으니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을 네가 종종 와서 돌봐준 것 같은데 맞니? 고맙다. 오빠가 저에게 말을 건네는데 저는 대꾸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입원시키고 저는 오빠를 데리고 아빠 병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아빠는 오빠를 보자마자 안색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빠가 실종된 후로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오빠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바닥에 엎어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빠를 따라 집에 갔더니 새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그동안 서로 고생했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오빠와 새언니의 말을 들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제 귀로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사실 나는 네 남편에게 사기당했어. 처음에는 나도 우리 회사를 그렇게 대놓고 배신한 기업이 너희 남편 회사일 거라 상상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임원들에게 접근해서 자료를 다 빼가고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가더라. 중요한 기밀 문서도 죄다 들고 갔어. 손을 쓰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 정신을 차리니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내와 나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 오죽하면 그때 남편이 나에게 본인이 죽어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내가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저기 지방에 사놓은 아파트가 있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데리고 거기로 갔어. 가서 쥐죽은 듯이 며칠 동안 있었단다.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이 바로 제 친정을 망하게 했던 범인이었어요. 우리 아빠와 오빠에게 접근해서 환심을 사고 그거로 온갖 정보를 빼내서 본인의 사업을 확장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파렴치하게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접근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데려갔더라고요.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굳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기업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신당한 우리 오빠는 천사 같은 새언니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새언니가 오빠 몰래 사놓은 아파트에 가서 둘이 바닥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공장에서 돈만 계속 벌었다고 해요. 다행히 둘에게는 자식이 없어 가능했던 거였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국을 돌며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 트럭을 사고 생활용품을 팔며 돈을 모았대요. 그러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지방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사업에 소질이 있던 우리 오빠는 금세 감을 찾아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오빠와 새언니가 그동안 고생했던 얘기를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빠 부부는 오히려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우리 남편이 범인이었어요. 오빠는 생각보다 훨씬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혼부터 하라고 하며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들의 양육권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는 철저하게 망했어요. 우리 친정에 망했던 것처럼 그대로 부도가 났거든요. 오빠는 남편이 우리 친정기업에 했던 것과 그대로 복수했어요.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정보를 빼앗고 아무도 돕지 못하게 미리 선수를 쳤죠. 제가 죄송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이 회사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용서하세요. 네?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나는 너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이 사기꾼아. 그대로 깜빵이나 가라. 면회는 당연히 가지 않을 거야. 너는 양심이 있으면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예전에 했던 일로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빠가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저를 만나러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 아빠의 건강은 놀랍도록 호전되었어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금세 희귀병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바로 마음고생이었어요. 그렇게 아끼던 장남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당신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오빠를 보고 아빠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종종 병원에 가기는 해도 예전처럼 누워만 있지는 않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아빠를 모시며 2딸과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